아버지, 그 아저씨들이 또 왔어요. 사는 사람이 숨긴 것을 먼저 안다. 그 뿔이 오늘 밤 손대면 사람 손이 아니라 사내 손이 먼저 닿을 것이오. 장마가 막 거친 뒤라 주막 처막 끝에서는 아직도 물방울이 한 방울씩 떨어졌어요. 퀴퀴한 젖은 집 냄새와 막걸리 쉰내가 아랫목에 뒤섞였고 마을 사람들은 그저 노인의 심심풀이 경계쯤으로 듣고 웃어넘겼습니다. 그러나 그 사내는 웃지 못했어요. 노인의 말이 꼭 자기 가슴속을 들여다보고 꺼낸 소리 같았기 때문이었죠. 사내의 집은 마을 어귀 가장 낮은 곳에 있었는데 비만 오면 지늘기, 마루 밑까지 스며들었고 바람만 불면 초가지붕의 마른 이영이 한 움큼씩 들썩였습니다. 안에서는 아이가 마른 기침을 길게 했고 아내는 약탕기 바닥에 눌어붙은 찌꺼기라도 다시 다려 먹이려는 듯 물을 붓고 또 부었어요. 아이의 볼은 계절보다 먼저 누렇게 말라갔고 의원은 산삼한 뿌리만 구하면 목숨줄이 길어질 것이라 했습니다. 의원의 입으로는 크지 않아도 좆소라 했으나 산의 귀에는 없으면 아이를 놓치오라는 말로만 들렸어요. 그러니 그의 가을 첫 심을 나설 때 사내의 마음은 이미 산에 가 있기보다 아이의 열오른 이마 위에 얹혀 있었죠. 동무는 새끼줄을 고치며 말했습니다. 올해는 징조가 괜찮아. 장마 뒤 첫 맑은 기운이 깊으니 산도 속을 조금 열겠지. 사내는 대꾸보다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속으로는 산이 속을 열든 말든 자신에게는 한 번의 기회가 필요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동무는 늘 그랬듯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서도 말이 푸근했어요. 심을 함께 타면 적게 캐도 나누었고 누가 발을 헛디뎌 상처라도 내면 먼저 약초잎을 짓지어 붙여주는 사람이었죠. 마을에서는 그런 글을 두고 복이 사람을 따라다닌다고들 했습니다. 그래서 사내는 동무를 아끼면서도 한켠으로는 괜히 속이 쓰렸어요. 같은 산을 오르내리는데 누구는 빈손이어도 사람을 얻고 누구는 종일 기어다녀도 살만자락 펴지지 않는다는 것이 억울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의 얼굴을 볼 때마다 말했어요.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이 먼저 가난해지면 그때부터는 무서워요. 사내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괜히 신경질이 났습니다. 먹고 살 길 막힌 사람이 마음 타령할 겨를이 어디 있느냐 싶었죠. 하지만 아내는 다그치지 않았어요. 그저 해진 혼이불을 아이 가슴까지 더 끌어올려 덮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아이 살리려는 마음까지 흉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급할수록 함께 간 사람의 몫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는 사람보다 오래 봐요. 그날 밤 주막에서 늙은 약장수는 사내 곁으로 와 앉아 술 한 잔도 마시지 않은 채 말했어요. 큰 것은 사람을 시험하고 작은 것은 사람을 살립니다. 산에서 너무 번듯한 걸 보거든 기뻐하기 전에 먼저 두려워하시오. 사내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노인장 말씀은 늘 그렇듯 알아듣기 어렵소. 어렵게 들려야 오래 남지. 쉽게 들리는 경계는 아침이면 잊히는 법이오. 그러고는 품에서 오래 묵은 노끈 한 토막을 꺼내 쥐어주었습니다. 길이 어지러워질 때 왼손에 감고 있으시오. 사람의 길은 잃어도 마음의 길은 놓치지 말라고 매는 것이오. 사내는 선뜻 받았지만 속으로는 웃었죠. 가난한 사람에게는 부적도 귀해 보일 때가 있지만 배고픔 앞에 무슨 노끈이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산으로 오르는 길목에서 노파 하나가 동무의 바짓단 먼지를 털어주며 오래 묵은 눈빛으로 올려다보았어요. 오늘은 무리하지 말거라. 저 골짜기 안쪽은 해가 좋아도 저녁 그림자가 빨리 든다. 동무는 고개를 숙이고 웃었습니다. 알아요, 어머니. 어릴 적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지요. 사내는 그때서야 알았어요. 노파가 아직도 젊은 날 산에 들어간 남편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사내가 이 마을로 장가온 뒤에도 사람들은 가끔 그 집 이야기를 수군댔습니다. 수십 해 전 10만이 둘이 큰 것을 봤다더니 둘 다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였죠. 누구는 호환을 당했다 했고 누구는 절벽 밑으로 굴러떨어졌다 했으며
누구는 산신의 노여움을 샀다고 했어요. 그러나 노파는 남편이 죽었다는 말을 끝내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살아서 오든 뼈로 오든 기다릴 것이 있다고만 했죠. 그 말이 산의 귓가에 오래 남았어요. 살아서 오든 뼈로 오든 사람 하나의 기다림이 저토록 길 수 있다면 산속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있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산 아래에서 바라본 능선은 비에 씻겨 검푸르게 맑았고 그 틈새마다 햇빛이 얇은 칼등처럼 번쩍였어요. 산에는 지게끈을 고쳐매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빈손으로 내려오지 않겠다고요. 아이의 숨소리와 아내의 말, 늙은 약장수의 경계, 노파의 기다림이 뒤엉켜 가슴 한복판에서 묵직하게 눌렀지만 그보다 더 센 것은 가난이 사람을 몰아세우는 발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산은 사내에게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여주었죠. 초가을 산은 겉으로는 너그러워 보여도 속은 좀처럼 열지 않았어요. 능선을 넘을 때마다 칡덩굴이 발목을 잡았고 젖은 낙엽 밑에서는 뱀이 몸을 옮기는 소리가 실처럼 스쳤습니다. 두 사람은 말수를 줄인 채 볕이 잘 드는 비탈과 오래된 참나무 그늘을 번갈아 살폈어요. 산삼은 아무데나 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신만이들은 그보다 먼저 사람의 욕심이 아무데나 먼저 난다는 걸 더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동무는 산에 들어서면 쓸데없는 말을 삼가고 발을 멈출 때마다 짧게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죠. 정오 무렵 작은 골 하나를 돌아드는데 갑자기 새소리가 뚝 끊겼어요. 마치 누가 허공의 줄을 잡아당겨 소리를 거두어 간 듯 했죠. 동무가 먼저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상하네. 그 한마디가 공기 속으로 가라앉았고 산에는 그제야 자기 발밑에 놓인 것들을 보았어요. 썩은 잎이 한쪽으로 반듯하게 젖혀져 있었고 오래된 잔풀 사이로 붉은 열매 새알이 햇빛을 품은 듯 매달려 있었어요. 그 옆으로는 사람 눈에 잘 띄지 않을 만큼 낮게 그러나 분명히 한 줄기가 땅을 짚고 있었습니다. 줄기의 형세가 심상치 않았죠. 굵기와 빛, 잎의 벌어짐이 보통 것이 아니었어요. 10만리로 살아온 세월이 짧지 않은 산에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면서도 심장이 먼저 앞으로 달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무가 낙엽을 해치려는 찰나 산에는 얼른 앞을 막았어요. 아니야, 저건 아니야. 독초 뿌리일 수 있어. 동무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독초가 저런 자리를 먹는 법이 있나? 산에는 스스로도 너무 급히 나온 말투를 감추려 기침을 한 번 했어요. 비탈이 젖어서 헛보인 걸 수도 있지. 오후 볕이 돌면 다시 보세. 동무는 잠시 수상한 눈길을 보냈지만 곧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 우직한 사람은 함께 다니는 이의 판단을 함부로 꺾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그대로 골짜기 아래로 더 내려갔고 산에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눈으로는 다른 풀잎을 찾는 척했지만 마음은 이미 방금 본 그 자리에 못 박혀 있었죠. 혹 산짐승이 먼저 파헤치면 어쩌나, 동무가 다시 눈치를 채면 어쩌나, 해가 넘어가기 전에 누가 지나가며 본다면 어쩌나. 별별 생각이 줄줄이 엮이며 머릿속이 뜨거워졌습니다. 한참 뒤 물가에서 쉬게 되었을 때 동무가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 자네가 이상하군. 큰 거라도 본 사람 같아. 산에는 뜬 눈으로 물결만 보다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큰 걸 봤다면 일이 멀쩡하겠나. 벌써 소리부터 질렀겠지. 동무는 물을 한 바가지 떠 마시고는 다시 말했어요. 큰 걸 보면 먼저 같이 본 사람 손부터 잡아야 해. 산은 사람을 살려 내려보내는 게 먼저지. 돈줄을 내려보내는 게 먼저가 아니니까. 그 말이 사내의 가슴을 찔렀어요. 마치 자신이 방금 무엇을 마음속에 감추었는지 이미 알고 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찔리면 돌아보는 대신 더 깊이 숨고 싶어질 때가 있죠. 사내는 괜히 냇물에 손을 씻으며 퉁명스레 말했어요. 누가 그걸 모르나? 해가 기울 무렵 다시 그 자리 근처를 지나게 되자 사내는 일부러 발을 느리게 했습니다. 동무가 앞서간 사이 그는 재빨리 주변에 눈에 익는 표시를 남겼어요. 바위 옆 어린 소나무 가지 하나를 안쪽으로 꺾고 젖은 이끼 아래에 작은 돌 3개를 삼각으로 세워두었습니다.
남이 보면 자연스러운 우연이겠지만 산을 오래 탄 사람 눈에는 밤에도 찾을 수 있는 은밀한 길표였죠. 그 일을 마치고 따라 내려오는데 손끝이 떨렸어요. 그 떨림은 두려움이라기보다 이제 자신에게만 열릴 큰 문 앞에 서 있다는 흥분에 가까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사내는 평소보다 말이 더 없었어요. 아내는 밥상 위에 좁쌀죽을 놓아주며 남편 얼굴을 살폈습니다. 오늘 산이 어땠어요? 별것 없었어. 대답은 짧았지만 눈은 자꾸 문 밖으로 달아났죠. 아이는 뜨거운 얼굴로 누워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온 기척에 반쯤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 산삼은요? 그 한마디에 사내의 가슴이 푹 꺼졌어요. 그는 아이 머리를 쓸어주며 곧 구에 오마했지만 목소리는 이상하게 갈라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아내가 조용히 물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내는 신경질을 눌러 참으며 되물었습니다. 왜 자꾸 캐묻는 거요? 아내는 서두르지 않고 말했습니다. 빈손으로 내려온 사람 얼굴이 아니에요. 얻은 사람 얼굴도 아니고 잃어버릴까 겁나는 사람 얼굴이에요. 사내는 그 말을 듣자 화가 나기보다 오히려 더 찔렸죠. 그래서 더욱 거칠게 등을 돌렸습니다. 잠이나 자오. 그러나 그는 눕자마자 다시 일어났어요. 아이는 열에 지쳐 얕은 숨을 몰아쉬었고 아내는 그런 아이를 안고 토닥이다가 어느새 잠이 들었습니다. 달빛이 문풍지에 희끄무레하게 번지자 사내는 더는 참지 못했어요. 땀에 젖은 손으로 늙은 약장수가 준 노끈을 만지작거렸으나 이내 허리춤에 대충 찔러 넣었습니다. 경계 따위보다 기회가 더 커 보였죠. 그는 호미와 작은 괭이, 삼배 보자기를 챙겨 조용히 문을 열었어요. 마당에 나서자 바람은 잠들어 있었고 멀리 산등성이만 검은 물결처럼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낮고 잠긴 목소리가 들렸어요. 같이 갔다 같이 내려왔어야 할 길을 혼자 다시 가면 산이 그걸 사람 일로 봐줄까요? 아내는 눈도 완전히 뜨지 못한 채 문설주에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사내는 한참 말이 없다가 겨우 대꾸했죠. 아이 약값을 하늘이 내주진 않잖소. 아내는 더 붙들지 않았어요. 다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를 살리러 가는 길이라면 더욱 사람답게 다녀와요. 그 말이 밤 공기보다 차갑게 등을 스쳤지만 이미 욕심은 발보다 앞서 산길을 오르고 있었어요. 달은 분명 떠 있었으나 산속에 들어서자 빛은 금세 헝겊처럼 찢겨 나무 사이에 조금씩 걸렸어요. 밤에 산은 낮에 알던 길도 모른 척하는 법이라 사내는 처음부터 숨을 아껴가며 발을 옮겼습니다. 낮에 남겨둔 표시만 찾으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한 구비를 돌고 두 구비를 더 돌아도 익숙한 바위가 나오지 않았어요. 젖은 흙냄새는 더 짙어졌고 멀리서 들려야 할 물소리조차 엉뚱한 방향에서 들려왔죠. 사내는 허리춤의 노끈이 문득 생각나 왼손에 감았어요. 그제야 늙은 약장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길은 잃어도 마음의 길은 놓치지 말라고. 그러나 그 말은 이미 늦은 경계였어요. 마음의 길은 산에 오르기 전부터 놓쳐버렸으니까요. 한참을 헤매던 끝에 그는 불쑥 낮에 보았던 골짜기 위쪽으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어떻게 왔는지 알 수 없었지만 바로 앞에 어린 소나무 가지가 안쪽으로 꺾여 있었고 이끼 및 돌세개가 희미하게 드러나 있었어요. 그 순간 사내의 입술이 말라붙었습니다. 표시를 찾았다는 안도보다 산이 자신을 이곳까지 일부러 데려온 것 같다는 느낌이 먼저 들었기 때문이죠. 바람이 없는데도 낙엽이 사각이며 밀렸고 붉은 열매 새알이 달빛 아래 검붉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낮에는 잎과 줄기만 보였던 자리에서 땅이 아주 조금 벌어져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먼저 손을 대려다 멈춘 흔적 같기도 했죠. 사내는 침을 삼키고 괭이를 들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가 아주 가까이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났어요. 몫을 속이면 길을 속는다. 사내는 획 뒤돌아봤지만 사람은 없었어요. 나무 그림자만 서로 기대듯 서 있었죠. 그는 이를 악물고 흙을 걷어냈습니다.
첫 삽에서는 축축한 흙냄새가 올라왔고 둘째 삽에서는 오래된 뿌리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셋째 삽재에 이르러 괭이 끝에 탄력이 전해졌습니다. 그는 손으로 흙을 헤쳤고 그제야 그것의 몸체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굵고 길며 마디가 사람 팔다리처럼 분명한 10만이가 평생 한번 보기 어렵다는 천종의 형상이었습니다. 달빛이 뿌리의 잔털마다 얹히자 그것은 살아있는 짐승의 숨결처럼 미세하게 떨리는 듯 했어요. 사내는 순간 무릎이 풀렸습니다. 이 한 뿌리면 아이 약값은 물론이요. 진 빚도 갚고 지붕도 새로 이고 겨울 내내 쌀독을 채울 수 있었죠. 사람을 단숨에 다른 팔자로 옮겨놓을 만큼 큰 것이 눈앞에 있다는 사실은 기쁨보다 공포에 더 가까웠습니다. 너무 크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시험이 되곤 하니까요. 그러나 그런 생각은 아주 잠깐이었어요. 곧 사내의 손은 더 빠르게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발치 어디선가 딱 하고 마른 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났어요. 사내가 고개를 들자 맞은편 나무 아래로 사람 둘의 형상이 흐릿하게 서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깨가 떡 벌어졌고 다른 하나는 조금 여윈 몸집이었어요. 둘 다 머리에 삿갓 비슷한 것을 눌러 쓴 듯 보였고 옷자락은 오래된 안개처럼 흐렸죠. 사내는 목구멍이 바짝 마른 채 물었습니다. 누구요? 대답은 곧바로 오지 않았어요. 대신 잠시 뒤 어깨 넓은 형상이 낮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했다. 이어 여인 형상이 가라앉은 목소리로 받았어요. 조금만 더 가다 나는 발을 헛디뎠다. 그 말이 끝나자 발밑에 흙이 스르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감각이 사내를 덮쳤습니다. 그는 황급히 뒤로 물러섰지만 형상 둘은 이미 안개 속으로 흩어지고 없었어요. 산은 다시 고요해졌고 오직 손에 묻은 흙의 차가움만이 현실처럼 남았습니다. 사내는 애써 정신을 붙들었습니다. 헛것을 본 것이다. 밤산에 오래 있으면 누구나 눈이 흐려진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그쳤죠. 그러고는 뿌리를 조심스레 들어 올렸어요. 신기하게도 뿌리는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큰데도 지나치게 가벼웠어요. 마치 속이 비어있는 무언가를 들어 올리는 느낌이었죠. 그는 잠시 섬뜩했으나 이미 손에 쥔 것을 놓고 싶지 않았어요. 삼배 보자기에 뿌리를 감아 품에 안자 차가운 물기 같은 것이 옷섭을 적셨습니다. 내려가는 길은 올라올 때와 달리 이상하리만치 쉬웠어요. 길을 잃게 하던 나무들이 어느새 양옆으로 물러난 듯했고 짙던 안개도 발목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죠. 사내는 오히려 그 쉬움이 무서웠습니다. 산이 순순히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더 빨리 데려보내려는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산 아래 첫 논두렁에 내려섰을 때 닭이 아직 울지 않았어요. 동쪽 하늘만 아주 조금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집으로 들어와 아무도 깨우지 않고 장독대 뒤 빈 광주리 밑에 보자기를 숨겼죠. 그러나 숨겼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었어요. 손을 씻으려 우물가에 나갔을 때 물에 비친 자기 얼굴이 꼭 남의 얼굴처럼 낯설었습니다. 눈빛은 들떠 있었지만 입가에는 기쁨이 없고 입술은 마른 채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등 뒤에서 아이가 잠결에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문 밖에 흙 묻은 아저씨 둘이 서 있어요. 사내는 온몸이 굳었어요. 급히 방 안을 들여다보니 아이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헛소리처럼 말하고 있었죠. 아내는 반쯤 깬 얼굴로 아이 이마를 짚으며 사내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짧은 눈길 속에는 묻지 않아도 아는 사람의 서늘함이 있었어요. 사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장독대 뒤를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보자기 아래 숨겨둔 뿌리는 분명 거기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부터 사내는 그것이 자신이 캐온 산삼인지 산이 보내온 다른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되었죠. 해가 마루 끝에 닿을 무렵 사내는 참지 못하고 광주리 밑 보자기를 다시 열어보았어요. 밤에는 분명히 사람 형상을 닮은 귀한 뿌리였는데 아침빛 아래 놓인 것은 어딘지 생기가 꺼져 있었습니다. 겉모양은 아직 그럴듯했으나 빛이 죽어 있었고
잔털 끝마다 검은 물이 살짝 맺혀 있었어요. 사내는 순간 겁이 났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밤새 젖은 흙을 털지 않아 그런 것뿐이라고 장에나가 의원이나 약재상에게 보이면 금세값이 매겨질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아내는 그가 보자기를 숨겨들고 나서는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멈출 일이라면 멈추어요. 사내는 차마 돌아보지 못한 채 문 밖으로 나섰어요. 멈추면 아이 숨도 같이 멈출까 두렵소. 그 말은 절반은 진심이었고 절반은 자기 욕심을 아이 뒤에 숨기는 변명이었습니다. 장터에는 추수전이라 사람들 어깨가 더 움츠러들어 있었어요. 약재상 앞에 선 사내는 보자기를 풀며 일부러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좋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약재상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손을 내밀었지만 보자기 속을 들여다보는 순간 눈썹을 축혀 세웠죠. 사내 심장은 그 찰나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약재상은 뿌리를 들어 냄새를 맡고 손톱으로 살짝 긁어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어디서 이런 걸 주워왔어? 주워오다니요. 산삼이 아니라 썩은 괴근이요? 겉만 얼핏 사람 형상 비슷할 뿐 속은 이미 죽었어. 사내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내가 분명 말을 잇기도 전에 약재상은 뿌리의 한쪽 껍질을 벗겨 보여주었어요. 안쪽은 검푸른 섬유질이 엉겨 있었고 오래 물먹은 썩은 나무 냄새가 훅 올라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킥킥 웃기 시작했죠. 산에서 귀신 뿌리라도 캐왔나 보네. 가난이 급하면 썩은 뿌리도 산삼으로 보이는 법이지. 그런 말들이 사내 얼굴에 흙처럼 던져졌어요. 그는 뿌리를 다시 감싸 움켜쥔 채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분하고 수치스러웠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분명 밤에 보았던 것과 지금 손안의 것이 서로 다른 물건처럼 느껴진다는 사실이었어요. 집에 돌아오자 아이의 열은 더 올라 있었어요. 아내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내가 내려놓은 보자기에서 번지는 냄새를 맡고 조용히 창호를 조금 열었죠. 한참 뒤 사내가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장터놈들이 눈이 어두운 거요. 아직 살릴 길이 있을 거요. 아내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살릴 길이 있다면 그것부터 살려요. 지금 망가지는 건 뿌리보다 당신 얼굴이에요. 사내는 화를 낼 힘도 없었어요. 아이는 잠결에 헛기침을 하다가 느릿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그 아저씨들이 또 왔어요. 한 사람은 발이 없고 한 사람은 손에 흙이 가득해요. 아내가 굳은 얼굴로 아이 입을 막듯 토닥였지만 사내는 그 말에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집 안 공기는 이상하게 눅눅해졌어요. 장독 뚜껑에는 마르지 않는 물기가 맺혔고 부엌 바닥 흙에는 분명 닦았는데도 낯선 발자국이 10개 남아 있었죠. 며칠이 지나자 사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만 붙이면 같은 꿈이 되풀이되었어요. 어두운 비탈에서 누군가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말하고 다른 누군가가 형님, 손 좀 잡아주시오 하고 외치면 먼저 간 사람이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땅을 파는 꿈이었죠. 꿈속에서 흙은 끝없이 쏟아지고 뿌리는 커질수록 검게 물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땅 밑에서 쉰 냄새가 확 올라오며 누군가 귓가에 속삭였어요. 내가 판 것은 약이 아니라 사연이다. 사내는 식은땀에 젖어 벌떡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장독대 뒤에 숨겨둔 보자기에서 미세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견디다 못해 그는 뿌리를 꺼내 마당에 내던지려 했지만 손이 닿는 순간 이상하게 차갑고 무거운 기운이 전해져 다시 움켜쥐게 되었죠. 놓고 싶은데 놓을 수 없는 것, 그게 탐욕의 꼴이기도 했습니다. 동무는 그 무렵 사내를 찾아와 쌀 한 대박과 말린 칡뿌리 조금을 내려놓았어요. 아이 먹여. 이번 산행목에서 미리 떼어둔 거야. 사내는 그 선의가 오히려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자신은 그를 속였는데 그는 여전히 같이 살아야 할 사람처럼 손을 내미니 부끄러움이 더 선명해졌죠. 동무는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어요. 그날 전에 무언가 감춘 것 같더군. 사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 캐묻지는 않겠네. 다만
요 며칠 전에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산 냄새가 아니라 무덤 냄새가 나. 그런 건 오래 두면 사람 마음부터 썩어. 동무가 떠난 뒤 사내는 처음으로 울분이 아니라 두려움에 무너졌어요. 자신이 숨긴 것이 단지 뿌리 하나가 아니라 남의 믿음과 자기 얼굴까지 한꺼번에 망가뜨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늙은 약장수가 다시 마을에 나타났어요. 그는 사내의 집 앞을 지나며 걸음을 멈추더니 문지방 안으로 들어서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아직 안 버렸군. 사내는 그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노인장, 이게 대체 뭡니까? 늙은 약장수는 눈을 내리깔고 대꾸했어요. 살릴 수 있는 약이라면 내가 먼저 알아봤겠지. 그건 산이 엉킨 원망을 사람 손에 쥐어보낸 것이오. 큰 것을 혼자 움켜쥔 자들 앞에만 나타나는 썩은 뿌리. 사내는 숨이 막혔어요. 없애버리면 끝납니까? 없애는 걸로 끝났으면 산에 묻힌 사연이 왜 해를 넘기겠소. 썩은 것은 태워도 냄새가 남고 묻어도 스민 자리에 흔적이 남아. 늙은 약장수는 잠시 사내의 굳은 얼굴을 보다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뿌리에 붙은 것은 재물이 아니라 이야기요. 그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네 아이의 잠부터 편해지지 않을 거요. 사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이제 그는 알고 싶지 않아도 알아야 했습니다. 장독대 뒤 썩은 뿌리에는 분명 사람의 사연이 들러붙어 있었고 그 사연이 자신을 향해 입을 열기 시작했다는 걸요. 다음날 사내는 늙은 약장수를 따라 마을 끝 늙은 버드나무 아래까지 갔어요. 노인은 장돌뱅이 짐을 내려놓고도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아픈 이야기는 너무 빨리 꺼내면 칼이 되고 너무 늦게 꺼내면 골문 종기가 되니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재는 듯했죠. 사내가 먼저 다급히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알면 풀 수 있습니까? 노인은 마른 손으로 땅을 한번 쓸더니 말했어요. 푸는 일은 자네 몫이고 아는 일은 내가 조금 거들 뿐이오. 이 산에는 예전부터 10만이 둘이 큰 것을 보고 함께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했다는 말이 있어. 그 일이 있고 난 뒤로 가끔 욕심 많은 자들 앞에 사람 형상 같은 큰 뿌리가 보였지. 밤에는 귀해 보이는데 날 밝으면 썩은 괴근으로 변하는 것 말이오. 사내는 입술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긴 겁니까? 그걸 내가 다 보았겠소. 다만 산을 오래 탄 늙은이들 말로는 둘 중 하나가 다른 하나의 손을 놓았다 했지. 큰 걸 앞에 두고 의리를 잊었고 살아 내려갈 길보다 혼자 가질 몫을 먼저 택했다더군. 산은 그 자리에 그들의 마음을 썩은 뿌리처럼 남겨두었고. 사내는 그 말을 듣는 동안 자기 가슴속까지 흙탕물이 차오르는 기분이 들었어요. 자신이 바로 그 자리에 발을 들였고 같은 마음을 품었으니 우연이라 하기 어려웠죠. 늙은 약장수는 사내를 데리고 노파의 집으로 갔습니다. 문은 낡았지만 문설주와 마당은 이상할 만큼 정갈했어요. 마치 누가 언제든 돌아와도 되도록 해마다 같은 자리, 같은 모양으로 기다림을 닦아둔 집 같았습니다. 노파는 두 사람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래전부터 올 줄 알았다는 듯 조용히 방석을 내주었죠. 노인은 군더더기 없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밤산에서 그 뿌리를 봤소. 노파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또 누군가 마음을 시험받았군요. 사내는 그 한마디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노파는 한참 뒤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어요. 내 남편은 젊어서 심을 잘 탔어요. 함께 다니던 의형제도 있었지요. 둘은 같은 날 산에 들어갔고 그날따라 날이 맑았는데도 해걸음이 오기 전에 안개가 내렸다고들 했어요. 그 뒤로는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사람들은 둘이 호환을 당했다. 절벽에 떨어졌다. 서로 다투다 망했다. 별소리를 다 했지요. 하지만 나는 늘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어요. 남편이 떠나기 전날 큰 걸 보더라도 둘이 나누어 살아 내려오겠다고 말했거든요. 산에 진 사람은 있어도 그 약속을 가벼이 할 사람은 아니었어요. 사내가 마른 목으로 물었어요. 왜 아직도 기다리십니까? 노파는 사내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때는 마음도 어디에 묻어야 할지 몰라요. 시신이 없으면 상복도 벗을 때를 모르죠. 기다림은 미련이라기보다 끝내지 못한 예의 같은 것이에요. 그 말은 사내의 가슴을 깊이 눌렀습니다. 그는 문득 자기 아내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만약 자신이 산에서 사라진다면 아내도 이렇게 세월을 붙들고 문간을 쓸며 살아갈까? 아이는 자라서 아버지의 뼈 한 줌 없이 사람들 입에 떠도는 이야기로만 자신을 기억할까? 그 생각을 하자 썩은 뿌리의 냄새가 다시 코끝으로 올라오는 듯했죠. 노파는 오래된 하마나를 열어 낡은 물건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랜 쌈지, 해진 버선짝 하나, 그리고 반쯤 썩은 노끈 조각이었어요. 남편이 떠나기 전날 쥐고 가려다 두고 간 것이에요. 길 잃지 말라고 늙은 산타는이가 준 거래요. 사내는 노끈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모양이, 꼬임이, 색이 자신이 늙은 약장수에게서 받은 것과 너무도 닮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노파는 놀라는 사내의 얼굴을 보고 조용히 말했죠. 사는 길 잃은 사람보다 마음 잃은 사람을 더 깊이 잡아둔다 했어요. 늙은 약장수는 그 말 끝을 이어받았습니다. 자네가 본 썩은 뿌리는 그냥 썩은 나무가 아니오. 누군가의 약속이 썩고 의리가 썩고 기다림이 썩지 못해 남은 자취지. 그래서 그건 값으로 따질 물건이 아니라 사연으로 풀어야 하는 거요. 사내는 더는 숨길 수 없었어요. 그는 밤산에 혼자 오른 일, 동무에게 자리를 숨긴 일, 보자기를 열었더니 날이 밝으며 괴근으로 변한 일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노파는 그 말을 끝까지 듣고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을 감고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남의 몫을 숨기려던 마음이 그 사연과 닮아서 자네를 불러들였나 보군요. 그 한마디가 따기보다 더 아프게 느껴졌어요. 늙은 약장수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불길은 하나뿐이오. 자네가 속인 사람과 함께 다시 산에 가시오. 숨긴 자리에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산에 묻힌 이들의 뼈가 있으면 찾아 내려오시오. 술 한 병, 흰쌀 한 대, 새 집신 2켤레를 가져가고 그리고 무엇보다 큰 것이 보여도 먼저 사람 손을 놓지 않겠다고 맹세하시오. 사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상처럼 생각하지 마시오. 죄를 풀면 복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 다만 풀지 않으면 이미 자네 집 안으로 들어온 썩은 기운이 더 번질 뿐이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내의 발은 돌처럼 무거웠어요. 그는 이제 동무에게 사실을 고해야 했습니다. 아내에게도 차마 다하지 못한 말을 자신이 가장 미안해야 할 사람 앞에서 꺼내야 했죠. 마을 어귀에 이르자 해가 저물고 있었고 동무는 마당에서 그물코처럼 새끼줄을 엮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그 앞에 서자마자 입이 타들어갔어요.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자네에게 할 말이 있네. 동무는 고개만 들었습니다. 그 짧은 눈맞춤 앞에서 사내는 더는 핑계를 꾸밀 수 없었어요. 그날 있었어. 큰 것이 내가 숨겼네. 자네를 속이고 밤에 혼자 갔어. 동무의 손이 멈췄습니다. 방금까지 들리던 새끼줄 비비는 소리도 함께 끊어졌죠. 사내는 얼굴을 들지 못한 채 이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캐온 건 산삼이 아니라 썩은 뿌리였어. 그 뿌리에는 예전 산에서 죽은 사람들의 사연이 붙어 있답디다. 그 자리가 자네 아버지가 사라진 그 산줄기일지도 모른답디다. 그 말이 끝난 뒤 한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마침내 동무가 아주 낮게 물었습니다. 이제와 왜 말하나? 사내는 숨을 삼키며 답했죠. 내 아이 때문이기도 하고 내 겁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네 아버지가 아직도 산에 묻혀 있다면 더 늦기 전에 내려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네. 동무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당장 주먹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사내에게는 더 무거운 벌처럼 느껴졌죠. 다음 날 새벽 동무는 말없이 사내의 집 앞에 섰어요. 등에 맨 것은 심을 탈 때 쓰는 지게가 아니라 얇은 삽과 흰 천꾸러미였죠. 사내는 그 얼굴을 보고서야 동무가 함께 가기로 마음먹었음을 알았습니다. 어머니께는 다녀와서 말하겠다. 괜한 기대만
먼저 드리기 싫어. 목소리는 차갑고 짧았지만 그 안에는 오래 참아 눌러둔 떨림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두 사람에게 집신과 마른 떡을 내어주며 잠시 사내를 바라보았어요. 이번에는 길을 잃어도 사람은 잃지 말아요. 사내는 고개를 숙였고 아이는 기운 없는 손으로 아버지 소매를 붙잡았다 놓았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혼자 가지 마요. 그 말이 사내의 가슴을 찢었죠. 그는 아이 손등에 입술을 잠깐 대고 돌아섰습니다. 두 사람은 노인이 일러준 대로 술 한 병과 흰쌀, 새 집신 두 켤레를 챙겨 산으로 올랐어요. 지난밤과 달리 해가 있었지만 산은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사내는 앞장서지 않았습니다. 이 길을 혼자 안다고 믿었던 교만이 이미 산에서 한 번 부서졌으니까요. 동무가 먼저 걷고 사내가 뒤를 따르며 두 사람 사이에는 말 대신 낙엽 밟는 소리만 이어졌습니다. 한참 뒤 동무가 입을 열었어요. 자네를 믿었네. 사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빈손으로 내려와도 같이 술한 사발 나눌 사람이라 믿었지. 그 말은 원망이라기보다 다 끝난 사실을 확인하는 것처럼 담담해서 더 아팠습니다. 사내는 겨우 말했어요.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팔자를 바꿔보고 싶었네. 동무가 쓴웃음을 삼켰습니다. 팔자는 모르겠고 사람 얼굴은 바뀌었더군. 골짜기 가까이 이르자 공기가 갑자기 식었습니다. 해가 머리 위에 떠 있는데도 그 자리만 늦가을 저녁처럼 서늘했어요. 붉은 열매 새 알이 달리던 자리에는 새 열매가 맺히지 않았고 대신 검은 새 한 마리가 소리 없이 앉아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사내는 숨을 고르며 쌀을 조금 뿌리고 술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땅을 향해 낮게 말했어요. 숨긴 마음으로 들어왔다가 소분 채 돌아갔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접니다. 함께 온 사람의 몫을 가로채려 했고 산에 묻힌 사연을 돈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끝내 멈추지 않았어요. 동무도 잠시 뒤 무릎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이 산에 우리 아버지가 묻혀 있다면 오늘은 아들로 왔습니다. 원망이 남아있더라도 뼈만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바람이 아주 느리게 골짜기 안쪽에서 밖으로 흘러나왔어요. 그 순간 먼 데서 누군가 헛기침하는 소리처럼 짧은 메아리가 돌아왔죠. 두 사람은 사내가 밤에 뿌리를 캤던 자리를 다시 팠습니다. 겉흙은 얕았지만 아래로 갈수록 삽끝이 작고 딱딱한 것에 걸렸어요. 돌인가 싶어 손으로 흙을 헤치자 낡은 집신코 하나가 먼저 나왔고 그 아래로 바스라진 뼈 조각이 드러났습니다. 동무의 손이 그대로 멎었어요. 사내도 숨을 죽였죠. 조금 더 파자 비탈 아래쪽으로 다른 흔적이 이어졌습니다. 한쪽은 아래로 끌려간 자국이었고 다른 한쪽은 한자리에서 발버둥 친 듯 흙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떨어진 이를 구하러 가기는커녕 그 자리에서 다른 것만 파냈던 흔적처럼 보였죠. 사내는 갑자기 머릿속이 아찔해졌습니다. 그때 골짜기 건너편에서 안개가 피어오르더니 두 그림자가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더 또렷했습니다. 한 사람은 발목 아래가 뒤틀린 채 손을 뻗고 있었고 다른 사람은 뒤를 돌아보다가도 자꾸만 땅속만 파헤쳤어요. 형님, 조금만 기다려라. 손만 잡아주시오. 이것만 캐면 둘 다 산다. 그러나 캐면 캘수록 뿌리는 검게 썩어갔고 기다리던 이는 끝내 손을 거두지 못한 채 기운이 꺼졌죠. 이어 남은 자도 안개 속을 헤매다 제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두 형상은 마지막에 서로 등을 지고 주저앉더니 한 덩이 검은 뿌리 같은 어둠 속으로 스며들어갔어요. 동무가 피가 거꾸로 솟는 얼굴로 사내를 노려봤습니다. 자네도 그와 같았군. 그 말은 틀리지 않았어요. 사내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비탈 아래에서 흙이 크게 무너지는 소리가 났어요. 동무가 몸을 돌리다 젖은 뿌리에 발을 헛디뎠고 순식간에 아래로 미끄러졌습니다. 사내는 본능처럼 손을 뻗었어요. 그의 손끝에 동무의 팔이 걸렸고 둘은 절반쯤 무너진 비탈 끝에서 간신히 버텼습니다. 아래는 날카로운 바위가 드문드문 박힌 급경사였죠. 사내의 눈앞에는 이상한 장면이 겹쳐 보였습니다.
손을 놓으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속삭임, 발치에서 다시 번득이는 큰 뿌리의 형상, 아이의 뜨거운 이마, 아내의 말, 노파의 기다림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사람은 그런 찰나에 비로소 자기 속이 얼마나 비어 있는지 혹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알게 되죠. 사내는 이를 악물고 외쳤습니다. 이번엔 안 놔. 팔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그는 끝내 손을 놓지 않았어요. 두 발을 흙 속에 박고 무릎이 터지고 손바닥살이 벗겨질 때까지 버틴 끝에 동물을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둘이 엎드린 채 숨을 몰아쉬는 동안 방금 전까지 발치에서 번쩍이던 큰 뿌리 형상은 온데간데 없고 검게 썩은 나무 뿌리만 드러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곁 흙틈에서 손가락만 한 어린 산삼한 포기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살아있는 푸른 기운이 분명했죠. 동무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건드리려다 멈췄습니다. 사내가 먼저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아니다. 그는 썩은 뿌리 곁에 술을 조금 더 붓고 새 집신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는 둘 다 같이 내려가시오. 바람이 한번 크게 지나가더니 골짜기 안쪽에 눌어붙어 있던 눅눅한 냄새가 서서히 풀렸어요. 새가 다시 울기 시작했고 검은 새도 어느새 날아가 버렸습니다. 동무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마침내 그는 땅에 묻힌 뼈 조각을 흰 천 위에 조심스럽게 모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이번 한 번은 자네 손이 사람 손이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사내는 비로소 눈물이 났어요. 살기 위해 움켜쥐던 손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놓지 않는 손이 되었을 때 산도 조금은 등을 돌려준 것이겠지요. 두 사람은 해가 기울기 전에 산을 내려왔어요. 등에 진 것은 보물 상자가 아니라 흰 천에 싼 뼈와 낡은 집신, 그리고 말없이 무거워진 마음뿐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먼저 본 이는 노파였어요. 마치 하루 종일 그 길만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처럼 문 앞에 앉아 있다가 두 사람의 발걸음만 보고도 무언가를 알아차렸죠. 동무는 한동안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된다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을 부르는 일보다 죽은 이를 어머니 앞으로 모셔오는 일에서 더 무거워지기도 하니까요. 사내가 먼저 흰 천꾸러미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노파는 아무 말 없이 천 위에 손을 올렸어요. 마르고 굽은 손이었지만 떨림은 이상할 만큼 잔잔했습니다. 그러다가 천 너머로 전해지는 뼈의 모양을 더듬듯 쓰다듬고는 그제야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기 시작했죠. 그 울음은 터지는 곡소리가 아니라 아주 오래 막혀있던 물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왔구나. 이렇게라도 왔구나. 그 말 한마디에 마당에 있던 사람들까지 눈시울을 훔쳤어요. 기다림이 길었던 사람은 울음마저 솟아나지 않다는 것을 그날 마을 사람들은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서는 20마니의 넋을 함께 달래는 장례를 치렀어요. 한 사람은 노파의 남편으로 다른 한 사람은 함께 산에 들었다가 의리를 잃고 같은 산에 묻힌 벗으로요. 사람들 중에는 어찌 그런 자까지 같이 묻느냐 수군대는 이도 있었지만 노파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함께 들어간 산에서 함께 나오지 못했으니 묻히는 길도 함께여야지요. 잘못한 이는 하늘이 꾸짖을 것이고 남은 사람은 예를 다할 뿐입니다. 그 말에 모두 입을 다물었어요. 사내는 상해 앞에서 끝내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자기 손으로 직접 죽인 것은 아니어도 같은 욕심으로 그 사연을 다시 들쑤셔 상처를 벌려놓았으니 죄를 비켜갈 수 없었죠. 장례가 끝난 뒤 그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산에서 큰 것을 숨긴 일, 밤에 혼자 오른 일, 썩은 뿌리를 산삼이라 우긴 부끄러운 일까지 하나도 감추지 않고 말했어요. 몇몇은 혀를 찾고 몇몇은 대놓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사내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변명은 또 다른 숨김일 뿐이었으니까요. 아내는 그런 남편 곁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흩어진 뒤 사내는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자네 앞에서 사람 같은 얼굴을 들겠소.
아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다 끝난 건 아니에요. 다만 썩던 데서 멈춘 것 뿐이에요. 그 말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었죠. 아이의 열은 완전히 내리지 않았지만 전보다 악몽이 줄었고 밤마다 문 밖을 보고 울던 버릇도 조금씩 사라졌어요. 사내는 그걸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이 하나 편히 재우지 못한 게 가난 탓만은 아니었음을 이제 알았기 때문이죠. 동무와의 사이는 쉽게 돌아오지 않았어요. 함께 산을 다녀온 세월이 있어도 한번 금간 믿음은 새 노끈처럼 금세 꼬이지 않는 법이죠. 그래도 동무는 완전히 등을 돌리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산기슭 냇가에서 마주쳤을 때 동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가 자네 덕분에 마음을 놓았다고 하시더군. 사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 덕분이라 하기엔 늦었지. 늦었어도 없는 것보단 낫지. 동무는 물수제비를 한번 뜨고는 이어 말했어요. 아버지가 어떤 마지막을 맞았는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집으로 돌아왔으니 됐네. 자네 일은 내가 잊는다고 없어지진 않겠지. 하지만 자네가 끝까지 숨기지 않은 건 기억하겠네. 그것은 완전한 용서도 아니고 영영 끊겠다는 절교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사람 사이란 처음부터 아주 좋거나 아주 나쁜 것만으로 이어지지 않죠. 상처난 자리 위에 겨우 다시 놓이는 좁은 다리 같은 순간도 있습니다. 사내는 그 다리를 소중히 밟고 싶었어요. 며칠 뒤 노파는 사내 집으로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자기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남편 짐 중에 내려온 것이 별로 없는데 천 속에 이런 것이 끼어 있었어요. 보자기 안에는 아주 작은 씨앗 몇 알과 말라붙은 약초 잎이 있었습니다. 노파는 미소인지 눈물인지 모를 얼굴로 말했죠. 젊을 적 그이가 말하길 산이 진짜 내리는 복은 한 번에 부자가 되는 뿌리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게 하는 씨앗이라 했어요. 욕심내지 않고 제자리에 묻어두면 언젠가 사람을 살린다고요. 사내는 그 씨앗을 받으며 말문이 막혔어요. 살아서는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죽어서는 이런 말을 남겼다는 사실이 너무도 쓰리고 고마웠죠. 노파는 돌아서기 전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썩은 뿌리도 사연이 있지만 살아나는 씨앗에도 사연이 있어요. 이번에는 무엇을 키울지 자네가 정하시오. 그 말은 사내에게 버리면서 동시에 기회였어요. 그날 밤 사내는 아이 곁에 오래 앉아 있었어요. 아이는 아버지 손을 잡고 잠들었고 작은 손바닥은 전보다 뜨겁지 않았습니다. 사내는 속으로 되뇌었죠. 큰 것을 움켜쥐다 다 잃을 뻔했으니 이제는 작은 것을 살려보겠다고요. 산이 보여준 것은 값비싼 재물이 아니라 사람 하나가 사람답게 남는 법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장례를 치른 뒤 처음 맞는 깊은 밤, 마당에는 썩은 냄새 대신 마른 풀 냄새가 돌았어요. 사내는 문지방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오래도록 닫히지 못했던 한 집의 문이 비로소 닫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받아들인 끝이기도 했고 산에 묻힌 기다림이 집으로 돌아온 시작이기도 했죠. 가을이 더 깊어지자 산바람은 한결 차졌지만 사내의 집안 공기는 전보다 조금 따뜻해졌어요. 아이의 열은 서서히 내렸고 기침도 밤새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의원은 아직 더 두고 봐야 한다 했지만 아내 눈빛에는 오래간만에 안도의 빛이 비쳤죠. 사내는 노파에게 받은 씨앗과 산에서 본 어린 산삼한 포기를 자꾸 떠올렸습니다. 결국 그는 동무를 찾아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그날 그 자리 다시 가보세. 이번에는 캐려는 게 아니라 살피러. 동무는 한참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엔 같이 보고 같이 정하세. 그 말 하나가 사내에게는 깊은 허락처럼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초겨울 문턱의 맑은 날을 골라 다시 산에 올랐어요. 예전처럼 조바심도 없었고 먼저 앞설 생각도 없었습니다. 골짜기에 이르자 그 자리는 신기하리만치 맑아져 있었어요. 눅눅한 냄새는 사라지고 햇빛이 바닥까지 들어왔죠. 썩은 뿌리가 있던 자리는 흙이 고르게 내려앉아 있었고 그 곁에 어린 산삼 몇 포기가 더 자라고 있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으나 잎의 빛이 단정하고 기운이 맑았어요. 동무가 숨을 낮추며 말했습니다. 이건 살려두는 게 맞겠지. 사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는 남기고 하나만 약으로 쓰세. 산이 준 걸 다 가져가지 말고. 두 사람은 가장 작은 것 하나만 조심스레 캐냈어요. 놀랍게도 그것은 처음 본 거대한 뿌리보다 손안에 들었을 때 훨씬 묵직한 생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크기가 아니라 맑음이 귀한 것이라는 늙은 약장수의 말이 그제야 분명해졌죠. 그 뿌리는 의원 손에 들어가 아이의 약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아이는 오랜만에 마당으로 나와 햇빛을 받으며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를 듣는 순간 사내는 눈을 감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아이 하나 낳는 일이 이토록 벅찰 줄 예전엔 몰랐죠. 그는 아내에게 말했어요. 나는 큰 것만 있어야 사람 사는 줄 알았소. 아내는 웃지도 꾸짖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큰 것보다 바른 것이 먼저였어요. 사내는 그 말에 고개를 숙이며 웃었죠. 이제는 그 말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픔을 지나 몸에 스민 진실은 사람을 덜 흔들리게 하니까요. 사내는 남은 약값과 동무 몫을 나누어 먼저 정리했어요. 자신이 숨기고 독차지하려 했던 자리에서 다시 얻은 것은 반드시 나누어야 한다는 생각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파의 집 지붕을 손봐주고 겨울 땔감도 먼저 날랐어요. 노파는 손사래를 쳤지만 사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의 세월을 갚을 수는 없어도 늦게 배운 예의는 지키고 싶습니다. 노파는 한참 사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사람은 잘못으로만 결정되지 않아요. 잘못 뒤에 어디로 가느냐가 사람을 정하지. 그 말은 사내에게 다시 살아갈 길을 허락하는 문장 같았습니다. 그의 겨울이 오기 전 사내와 동무는 산 아래 빈터에 작은 신막 하나를 세웠어요. 먼 길 타는 신만이들이 눈비를 피하고 물을 끓일 수 있도록 말입니다. 큰 돈이 든 것도 아니고 남들이 보기에 거창한 일도 아니었지만 두 사람은 그곳에 새 집신 한 켤레와 마른 쌀 한 줌을 늘 두었어요. 길 잃은 이나 배고픈 이가 있으면 쓰라는 뜻이었죠. 사람들은 그 신막을 두고 썩은 뿌리막이라 부르다가 나중에는 사연막이라고 불렀습니다. 거기서 하룻밤 쉬어간 상꾼들이 괴이한 꿈을 꾸었다는 말도 있었고 밤중에 누가 문밖 쓸어놓고 간 듯 아침이면 낙엽이 반듯하다는 말도 돌았어요. 하지만 더 자주 들린 소문은 따로 있었죠. 그 막에 쉬어간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욕심을 줄이고 내려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큰 것을 보았다 해도 먼저 동물을 부르고 많이 캤다 해도 굳이 속이지 않더라는 말이었어요. 산에 얽힌 괴담 하나가 사람들 마음을 다스리는 경계가 된 셈이었죠. 세월이 조금 더 흐르자 아이는 다시 산비탈을 뛰어다닐 만큼 기운을 찾았습니다. 아내 얼굴에도 핏기가 돌았고 사내의 어깨에서는 늘 말없이 매달리던 조급함이 조금씩 내려앉았어요. 물론 가난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가 새면 여전히 양동이를 받쳐야 했고 흉년이 들면 죽그릇 바닥을 오래 긁어야 했죠. 그러나 예전과 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사내는 팔자를 바꿀 한 번의 큰 복을 기다리며 눈을 벌겋게 뜨지 않았어요. 대신 하루를 무사히 마치고 함께 산을 타는 사람과 밥을 나누고 집으로 돌아와 아이 이마가 차분한 것을 확인하는 일을 복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뀌면 세상도 조금 다른 빛으로 보이기 마련이죠. 훗날 누가 그 사내에게 물었어요. 정말 산삼이 썩은 나무 뿌리로 변했소? 그러면 그는 잠시 웃다가 대답하곤 했습니다. 변한 게 아니지요. 처음부터 내 마음이 그리 본 거였을 겁니다. 욕심이 눈을 덮으면 썩은 것도 보물로 보이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 뿌리가 헛것은 아니었어요. 거기엔 사람 둘의 약속과 기다림과 후회가 다 붙어 있었으니 썩은 나무 뿌리에도 사연은 있는 법이지요. 그리고 아주 가끔 해 저문 겨울 저녁에 사연막 앞을 지날 때면 그는 쉰막 문턱에 잠시 술 한 잔을 따라 두었습니다. 혹여 아직도 길을 더듬는 넋이 있다면 같이 길을 찾아 내려오라는 뜻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두고 오래도록
야담처럼 전했습니다. 큰 복을 홀로 움켜쥐려던 신만이가 썩은 뿌리 하나로 사람 되는 법을 배웠다고요. 산은 말이 없지만 사람의 욕심이 썩어가는 냄새와 뒤늦게라도 돌이키는 마음의 기척은 끝내 놓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산을 타는 이들은 번듯한 뿌리를 보기 전 먼저 제 곁에 사람부터 돌아본다 했어요. 진짜 귀한 것은 감나가는 한 뿌리가 아니라 끝내 놓지 않은 한 사람의 손이라는 것을 그 사내의 집에서는 평생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